그러면 왜 이런 신종 코로나가 나타나게 되었을까요? 그 원인을 과학자들이 연구하고 있는데 두 가지로 이렇게 생각하죠. 인간이 자연 생태계를 파괴함으로써 얻게 된 결과가 아닌가 하는 자연 발생설, 또는 인간이 유전자 조작 실험으로 만든 바이러스가 관리 소홀로 새어나온 것, 실험실에서 새어나온 것이 아닌가 하는 인조설이 있습니다. 그 코로나 바이러스는 원래 박쥐들이 갖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쥐나 고양이 등 인간과 접촉이 빈번한 동물을 매개로 사람에게 전해진 것이 아닌가 의심할 수 있습니다. 박쥐의 코로나는 사람에게 직접 전염되지 않지만 인간이 박쥐를 잡아먹거나 포획하면 그 바이러스가 인간 친화 동물에게 감염을 일으키게 되고, 감염된 동물의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전염된 것입니다. 몇 년 전 메르스는 낙타에게 있는 바이러스가 어떻게 사람한테 옮겨온 것이죠. 이번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역시 박쥐의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옮겨온 것인데, 저절로 옮겨온 것이 아니죠. 인간이 박쥐를 잡아먹거나 그 서식지를 파괴하는 그 여파로 발생한 것입니다. 박쥐 생태계를 건드리지 말고 야생 그대로 가만 두었더라면 문제가 없는데, 인간이 그것을 파괴하게 되면 그 여파로 이런 혹독한 대가를 치를 수 있게 됩니다. 또 하나 의심스러운 것은 인간이 실험실에서 박쥐 바이러스를 추출하여 인간에게 감염될 수 있는 새로운 바이러스 변종을 만들었지 않았는가 의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유전공학이 발달해서 이런 기술은 충분히 갖고 있지요. 박쥐의 코로나 바이러스와 생쥐의 코로나 바이러스를 합성하여 인간에게 치명적인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를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인조 바이러스가 무서운 것이고, 이런 현상을 우리가 경계해야 될 대상이죠. 우리 유전자 공학 기술은 바이러스의 유전자를 우리가 추출할 수도 있고, 그것을 편집해서 새로운 유전자 바이러스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유전자 조작 기술은 벌써 보편화되어 있죠. 그래서 콩, 옥수수, 유채 등 많은 작물들에게서 유전자 조작을 일으켜 유전자 변형 작물이 우리에게 범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콩나물이나 두부나 또는 여러 가지 콩으로 만든 콩기름, 두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유전자 변형 콩으로 만든 것이 많다고 합니다. 또 옥수수도 대부분이 유전자 변형 옥수수가 많습니다. 유전자 조작 식물이 우리 건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아직 확실히 밝혀진 바는 없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많은 우리 유전자 변형 식품들을 섭취할 경우 장기적으로 암이나 불치병을 유발할 수 있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이런 유전자 조작 식품인지 아닌지 의무적으로 필기하도록 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걸 시행되지 않고 있죠. 유전자 조작 식품, 그것을 영어로 GMO라고 하는데, GMO냐, GMO 아닌 것, 난 GMO냐, 이것을 우리가 구별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제도화하자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또 농부들에게도 자기가 심는 작물들이 이게 유전자 조작 식품인지 유전자 조작 작물인지 아닌지 그 씨앗 그 묘목을 가져 심을 때 그것을 구별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토종 식품들, 토종 작물들은 유전자 변형이 아닌 그런 토종 씨앗들을 가지고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만일에 있을지도 모르는 어떤 사태에 대비하는 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신종 코로나 얘기를 하다가 지금 유전자 조작 기술의 위험성에 대해서 말이 나왔는데, 이런 어떤 기술이든지 악용되지 않고 선용이 돼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쉽지가 않은 문제이죠. 중국에서는 유전자 조작 기술을 사람한테까지 벌써 적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대부분이 다 인간의 유전자는 건드리지 말자, 이것이 불문율로 되고 있는데, 아직 중국의 과학자들은 과감하게 인간의 유전자도 지금 조작하고 그 실험을 하고 있다고 하지요. 그래,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래 그 유전자 생태계를 건드리지 말아야 될 텐데, 이걸 또 건드려 놓으면 이게 오염되면 어떠한 또 우리가 예상치 못한 그런 부작용이 나타날지 염려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국가가 서로 강대국이 되겠다고 그런 경쟁을 하는, 패권 경쟁을 벌이는 그런 그 분위기에서는 이러한 첨단 기술을
막거나 통제할 수는 없겠죠. 유전자를 조작해서 대량 살상 생물 무기를 만들 수도 있고, 인간을 공격하는 원숭이나 쿤견이나 여러 가지 전투 동물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또 유전자 조작과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세상을 지배하는 특수 인종을 만들겠다, 즉 트랜스 휴먼을 만들겠다, 이런 꿈을 꿀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앞날이 우울해지죠. 인간의 탐욕과 이 권력을 교만을 누가 어떻게 통제하겠습니까? 서로 부강하겠다는 각 국가의 경쟁 사업을 누가 어떻게 제어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인간이란 무엇인가, 국가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국의 신학자 라이놀드 니부어라는 사람이 있는데,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는 책을 써서 도덕적 인간들이 모여서 사회를 이루지만 그 사회나 국가는 도덕성을 갖기가 어렵다는 현상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우리가 안이한 이상주의를 가지고는 안 되고 현실적 이상주의가 돼야 되겠다. 그 대안으로서 우리가 민주적 어떤 정치 제도를 추구해서 민주적 정부의 통제하에서 과학기술이 개발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나 국가 간의 경쟁이 심화되는 이런 세계에서는 도덕적 정부를 갖기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모든 과학기술 개발을 추진하면서 인류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부강한 국가를 위해서 선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소리치지만 결국 그것들로 말미암아서 여러 가지 부작용과 재앙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죠. 핵기술과 나노공학, 그리고 유전공학과 인공지능, 이런 첨단 기술 개발이 국가 경쟁력 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인류를 생각할 때 과연 그게 선한 일일까요? 각 나라의 이런 비도덕성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마도 새로운 세계 정부가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세계 시민이 힘을 합해서 지금 유엔보다도 훨씬 더 강력하고 통제력을 지닌 어떤 세계 기구 또는 정부가 출연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지구촌이라 할 만큼 온 세계는 하나로 얽혀 있죠. 중국에서 시발된 코로나19가 지금 세계로 확산하는데 한 달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한 지역의 문제는 전 세계적인 문제이고 그 나라 지역의 문제로 국한될 수가 없죠. 이렇게 하나로 연결된 세상에서 국가를 단위로 서로 경쟁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인지 알아야 될 것입니다. 호주의 산불이 호주만의 환경 문제가 아니라 지구 전체의 환경 문제입니다. 중국의 코로나19가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문제요, 온 세상의 문제입니다. 이처럼 세계는 이미 하나가 되어 있는데 아직도 낡은 그 국가 간의 예속된 관념으로서 중국과 미국이 패권 전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시진핑은 중국 공산당의 이념으로 세계 평화를 달성하겠다며 중국몽과 중국 굴기를 외치며 패권 국가를 꿈꾸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아메리카 퍼스트를 외치며 미국 국익을 최우선하고 세계 경찰 노릇을 이제 그만두겠다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국 실리에 근거하여 미국적 패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지 미국이 가진 패권을 포기했다는 것이 아니죠. 중국과 미국이 이런 패권 전쟁을 벌일 때 주변국들은 어쩔 수 없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미국과 중국이 힘을 합해서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서로 화합하고 서로 우호적이 되기를 바라지만 두 나라의 성격이 워낙 달라서 우리가 어느 누구도 패권을 포기하리라는 희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지혜로 앞날이 어찌 될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중국몽은 우리에게 하나의 일말의 불안을 가져다 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불안의 원인은 지정학적인 요인, 그리고 역사적 요인, 그리고 문화적 요인이라는 세 가지로 분석해 볼 수 있죠. 지정학적 요인은 거대한 중국이 우리 너무 가까이 있다는 거죠. 남한의 100배나 되는 큰 땅이 있고 인구는 15억으로 우리보다 30배나 많습니다. 생활 수준은 우리보다 지금 좀 못하지만 이미 군사 경제 강국이 되어 우리가 대항하기 어렵게 됐죠. 이 자국보다 강한 나라가 곁에 있어서 좋을 일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언제든 침략을 당할 수 있고 지배를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경제가 이미 중국에 예속되어 있다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중국 자본이 어디에 투자를 하느냐에 따라 제주도 땅값이 배로 오르기도 하고 호주의 집값이 들썩거리기도 하고 또 우리 서울 아파트 값도 중국의 영향이 크다고 합니다. 중국이 자본과 인력으로 얼마든지 서울이나 목포나 제주도나 어디든 차이나타운을 건설하고 중국화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큰 강대국 옆에서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자주적이고 독립된 국가를 지키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어렸을 때 우리가 풀줄기를 뽑아서 이렇게 이슬 따먹기를 한 적이 있죠. 그때 커다란 물방울은 작은 물방울은 큰 물방울에 바로 따먹히고 말죠. 중국인들이 만약에 거대한 그 인구로 인해전술로 대거 서울로 몰려와 산다고 가정해보면 금세 서울은 중국 천지가 되고 말 것입니다. 싱가포르가 화교들의 세상이 된 것처럼 서울이 장차 중국인들의 세상이 되지 말란 법이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출산율이 극도로 저하되고 노동력이 부족해지는 틈을 타서 중국 노동자들이 한국으로 들어오고 중국의 유학생들이 들어오고 중국의 자본들이 들어와서 차츰 중국 세력이 커지게 되면 어느 순간 한국은 그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설마 티베트나 신장 자치구처럼 중국이 예속되는 일이 없겠죠. 중국과 베트남의 관계에서 보듯이 독립된 국가로 살아가려면 중국의 속셈을 알아차리고 일전을 불사하는 단단한 지도자가 나와야 될 것입니다. 중국 15억 인구의 우리 국민 5,000명을 흩어놓으면 우리 말과 우리 글도 사라지고 우리 문화도 없어질 것입니다. 중국에서 2002년부터 동북공정이라 하여 한국의 고대사를 재편집하여 중화민족의 역사로 편입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등 모든 분야를 망라해서 커다란 구물망을 펼쳐놓고 우리 100년, 200년, 300년 뒤에 결국 중화주의로 우리를 흡수하자고 하는 그런 종합 전략이 우리를 향한 중국의 꿈, 중국몽이라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고대 이스라엘과 그리스가 높은 문화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 제국에 멸망하여 그만 사라지고 말았듯이 한국도 중국에 흡수되어 문화적인 유전자만 전달되고 소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5,000년의 역사와 문화를 간직하고 있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찾아 기도하는 한국의 크리스천과 교회가 있는 한 쉽사리 멸망하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오히려 우리가 우리의 높은 문화와 신앙심을 가지고 중국을 일깨워서 한국의 문화 속에 편입시키는 한류의 꿈을 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중국과 일본과 대만과 베트남 이 모든 나라들이 우리 한국의 문화를 찾아와 배우고 함께 평화의 세계를 열어가도록 지도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의 기독교가 새로워져서 동아시아 세계 전체가 복음으로 하나가 되도록 이끌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함석헌 선생이 쓰신 뜻으로 본 한국 역사의 줄거리를 보면 우리 민족이 삼국시대까지만 해도 자주독립 국가를 당당히 지키고 살았는데 그만 신라가 당나라와 내통하여 형제국인 고구려 백제를 당나라에 바치고 난 다음부터 한반도에 갇혀버리고 말았다고 합니다. 요동반도와 만주 지방을 넘어 하북성까지 진출했던 고구려 기상, 그리고 우리 서해를 중심으로 산동반도를 포함하여 중국 대륙의 동쪽 지역까지 점령하여 해양국가의 세력으로 잘라냈던 백제만 해도 어느 중국 왕지 못지않은 그런 대국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만 당나라에 패한 다음부터 한반도에 갇혀버리고 그 다음에는 민족의 웅대한 비전과 기상을 잃어버렸다 했습니다. 그 결과로 기복신앙과 사대주의와 당파 싸움에 골몰하여 하다가 결국 일본에게 먹히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성계가 조선 왕조를 세웠지만 한 번도 나라다운 기상을 제대로 펼치지 못하고 밤낮 권력 투쟁만 일삼다가 망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조선의 선비들은 중화주의를 숭상하는 모화 사상에 빠져 스스로 중국의 속국이 되어 명나라를 섬기고 중국은 황제의 나라요 우리는 왕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복궁을 지을 때도 3층도 못 짓고 2층으로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사대주의와 모화 사상이 몸에 밴 탓인지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들은 대개가 아직도 사대주의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의식과 주체의식이 없는 지도자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오직 자기 자신의 안위와 이익만을 탐할 뿐 국가의 장래와 민족의 역사를 생각하며 장치하는 지도자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다섯 유영모 선생은 이런 현상을 바라보고 국가 즉 나라 국 집 가라는 말부터가 틀려먹었다. 나라와 집 이게 틀려먹었다. 나라를 위한다는 지도자가 하는 것을 보면 결국 자기 집안이 부귀 영화만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